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성계의 요동정벌이 중국 대륙에서 중앙아시아를 정벌한 것이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현재 중앙아시아에 흐르고 있는 시르다리아 강이 고대에는 요수라고 불렀고 이것을 압록수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고조선과 고려의 평양은 지금의 페르가나 분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성계의 요동정벌이 어디에서 어디를 정벌한 것인가를 사료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성계의 요동정벌도 중국 대륙에서 중앙아시아를 정벌한 것이라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이성계의 요동정벌 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천령의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계의 요동정벌은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령의 위치를 알게 되면 이성계의 요동정벌 루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면 이 천령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7년에 함길도 도절제사가 천령, 마운령, 마천령에 관문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 내용을 보면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가 아뢰기를 천령으로부터 오진까지 큰 고개와 큰 바다가 천허물 이루고 오직 큰 길 하나뿐인데 그 사이에 요해처가 셋이 있으니 천령, 마운령, 마천령이 그것입니다. 또 아래쪽을 보면 천령으로부터 오진까지가 동으로는 창해에 접하고 서로는 줄령에 막히고 가운데에 한 길이 있으니 새 고개에 관문을 설치하여 도망하는 길을 끊으면 혹 유리한 것 같으나 경성으로부터 항해하여 내려오면 수로가 이미 통하였으니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모두 새 영을 경유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서쪽으로 평안도로 나오면 산중의 지름길과 꼬불꼬불한 길이 이로 셀 수가 없으니 어찌 다 관방을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천령이라는 어떤 고개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있고 또 상당히 험준한 산악 지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의 함길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함길도가 동쪽은 큰 바다에 임하고 남쪽은 천령에 닿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줄령이 백두산에서부터 기복하여 남쪽으로 천령까지 뻗쳐 있어 천여리에 달한다. 북쪽은 야인의 땅에 연하였는데 남쪽은 천령으로부터 북쪽은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1700여리이다. 동쪽과 서쪽으로 큰 산과 큰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땅이 넓고 좁은 것이 같지 아니하여 어떤 데는 수백여리가 되고 어떤 데는 6, 70리가 되는데 오직 갑산만이 큰 산의 서북쪽 바깥으로 쏙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함길도, 즉 함경도는 남쪽으로 천령에 닿으며 동쪽으로 대해, 즉 큰 바다에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함경도 관내에 백두산이 있는데 천령까지 천열이 뻗쳐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백두산이 지금의 한반도 백두산이 아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탱그리 산이 조선시대의 백두산이었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근거하면 조선시대의 함경도는 현 탈인분지 북쪽 산악지대에 걸쳐 있었으나 후대, 즉 일제시대에 역사 기록 및 기명 조작을 통해서 현 한반도 동북부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경도와 천령에 인접해 있는 큰 바다, 즉 대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현재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 혼일강리 역대역도 상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 현재 동해 지역이 대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옥저와 음루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에서 대해가 사실은 이 한반도 동쪽의 동해가 아니고 이 탈인분지, 지금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과거에는 바다였고 이것을 과거에는 대해라고 불렀다 이런 사실을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경도라는 어떤 지역은 지금의 탈인분지,
그러니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상에서 나타나듯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탈인분지의 또 위쪽에 함경도가 있었고 그 근방에 천령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탈인분지에 있었던 고대 시대의 바다가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 구글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 사막 지역을 어떤 땅을 자세히 보면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빙하 녹은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 지역에 거대한 내륙 호수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말라붙어서 현재는 이 지역이 사막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고대 어떤 역사 영역, 영토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탈인 분지가 바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이제 역사 기록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함정도가 있었던 곳의 위치를 한번 비정을 해보면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함정도 내에 어떤 백두산, 즉 한탱그리봉이 존재를 했고, 이 한탱그리봉에서 이 천여리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천령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교통의 요지였다. 이러한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의 한탱그리산이 백두산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종실록 길리지 함길도에 관한 기록에서 준령이 백두산에서부터 기복하여 남쪽으로 천령까지 뻗쳐 있어 천여리에 긍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조 21년 9월 기사에서 헌납 정지원이 상송한 내용을 보면 이 아래쪽에 시는 듣건대 백산 아래에 천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곧 옛날에 이른바 대막이라는 곳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막이라는 곳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큰데 넓은 막 써서 넓은 사막이다. 중국에서는 특히 고비 사막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따라서 백두산 남쪽에는 반드시 큰 사막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 한반도 백두산 남쪽에는 큰 사막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백두산, 즉 한탱그리봉이 백두산이고 그 남쪽에 있는 타클라막한 사막을 대막이라고 했다, 이렇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러한 탈인분지의 큰 바다, 내륙 바다가 언제 말라붙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아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탈인분지가 바다였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정조 때 기록에서는 이 지역이 사막인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남쪽에 천평을 대막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지역이 사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17세기에 소빙하기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큰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선에서 경신대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17세기 소빙하기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빙하 녹은 물이 급감을 해서 사막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17세기에 들어서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빙하 녹은 물이 급감을 해서 점차 이 탈인분지 지역의 사막화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아라레가 말라붙는 속도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큰 내륙 호수로 하더라도 물 공급이 끊기면 말라붙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중앙아시아의 아라레의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어떤 변화를 나타낸 지도인데, 상당히 큰 규모였던 이제 아라레가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상당히 작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탈인분지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내륙 호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수백 년 동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계가
요동 정보를 하려고 했었던 철령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을 보면 철령의 지리적 특성은 철령은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이며 한 명이 길을 지키면 만 명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내린 요충지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남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하나의 길이 나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역참의 말이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혹사를 당해서 죽어나가는 말이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철령은 지금의 카슈가루에서 페르가나 분지로 이동하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며 지금의 한반도 동해안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 6월 기사를 보면 군자감 첨정 이한이 영안도의 여러가지 패단에 대해 상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안도라는 것은 함경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시의 난 이후에 함경도를 격화를 시켜서 영안도로 개편을 했는데 즉 함경도가 있던 지역에 영안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영안도는 지세가 긴 뱀과 같아 동쪽은 바다에 붙고 서쪽은 큰 산을 옆에 두었으며 동서의 너비는 1, 2식 그러니까 1식이 30리이기 때문에 1, 2식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30km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거의 2000리나 됩니다 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영안도의 어떤 조선의 영토가 남북으로 2000리가 된다 이렇게 서술을 한 것입니다. 또 서울부터 육진까지는 길 하나가 있을 뿐이며 그 남쪽에 철령, 왕성령, 함관령이 있고 북쪽에 마운령, 마천령이 있어 큰 고개가 몹시 험준하고 석경이 빙 둘러 있으므로 이른바 양장촉도라는 험한 곳입니다. 남도와 북도의 절도사, 유후, 평사, 육진의 첨절대사의 군관 및 북적 가운데 내조하는 자와 무시로 사변을 피보하는 자가 왕래할 때 한 길로만 다니므로 마치 물고기가 떼를 지어가고 기러기가 줄을 지어 가듯이 끊임없이 잇따르니 이 때문에 영마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각 고을의 공부와 빈상, 물선 등 제때에 맞추어 수송할 물건이 한때 모두 오므로 가격이 감당할 수 없어서 밭을 가는 소로 실어나르니 이 때문에 생업을 잃고 도망하는 자가 잠옷 많습니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 방금의 기록에서 영안도, 즉 함경도의 어떤 개편된 지역인 영안도가 남북으로 2000리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함경도는 길주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나자 이 함경도를 반란군을 따라 관찰사를 살해한 땅이라 해서 함흥부를 군으로 강등하고 영흥과 안변의 머리끝자를 따서 영안도로 어떤 격화시켰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영안도가 남북으로 2000리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2000리는 즉 약 800km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반도 자체가 남북으로 800km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안도는 절대로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안도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 남북으로 어떤 길쭉하게 뱀처럼 늘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동서는 상당히 짧고 남북으로 이제 2000리에 다른다는 이 기록상으로 통해서 구글 지도로 거리를 재보면 약 800km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과 상당히 역사 소설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안도의 남쪽, 즉 백두산의 남쪽 산맥이 닿는 곳에 철령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 고대의 어떤 실크로드의 교통로가 있었던 이 지역이 철령이므로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남북으로 향하는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서 영마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종 17년 12월 기사를 보면 또 관방의 이해로 말하면
천령은 안변의 초입에 끼어 있어서 육로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남북으로 오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또 천령은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 뚫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보시면 지금 이 카슈가르 지역으로부터 페르가나 분지로 갈 수 있는 어떤 산길이 이렇게 남북으로 하나가 뚫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천령으로 비정을 하고 이렇게 남북으로 오가는 교통로가 하나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영마가 오고 갔다 이러한 사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나라가 설치한 천령이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면 천령이는 명나라가 설치한 다음에 고려를 크게 자극하게 되었고 이에 고려와 조선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요동 정벌론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의식하여서 주원장이 홍무 21년 1388년에 설치한 천령이가 홍무 26년에 즉 5년 후에 고려를 의식해서 서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명사 지리지 기록을 보면 이 옮긴 이후에 천령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명사의 기록을 보면 천령이의 위치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쪽에는 요하가 있고 남쪽에는 범하가 있으며 또한 남쪽에는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게 요하면 이 범하와 소청하가 이런 식으로 요하와 합류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서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요하가 현재 중앙아시아에 있는 시르다리아 강이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요하로 흘러 들어가는 범하와 소청하라는 강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강들이라는 사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천령이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가 처음에 설치한 천령이는 지금의 잘랄라바트, 그러니까 이 천령의 어떤 산맥 근처에 있었던 이 잘랄라바트 근처에 천령이가 처음에 있었는데 고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천령이를 이 타슈켄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천령이 남쪽에 범하가 있고 범하 남쪽에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서쪽으로 요하로 흘러 들어간다, 합류한다, 이러한 기록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성계의 요동정벌 루트를 추적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이성계가 요동을 정벌했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시대 우왕의 명령으로 갔을 때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다시 이제 개경으로 돌아와서 정권을 어떤 접수하게 되는데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명실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명태조 고황제실록 홍무 28년 기사를 보면 소도로부터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군량이 영마다 1, 2만석 또는 7, 8만석, 10여만석에 이르고 사람을 보내 동령부의 여진을 유인하여 넘어가고 있으니 반드시 깊은 음모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요동은 군량 부족으로 군사가 굶주리고 있는 바 즉시 사령창에 식량을 내어 그들을 진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려로 하여금 유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것이니 좋은 계책이 못된다. 만일 고려가 20만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이라는 것은 역참을 말하는 것인데 역참이라는 것은 몽골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전국에 어떤 설치를 했던 어떤 교통망,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이 중심이 된 어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횡단하는 교통망을 역참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고려가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고 요동이 지금의 요동반도였다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 역참마다 곡식을 10만석씩 저장을 해놨다, 이러한 기록은 상식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고려가 이 중국 대륙에서 요동 지역, 즉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벌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크로드 지역에 있었던 이 역참들마다
군량을 비축을 해서 1, 2만 석, 많게는 10만 석까지 군량을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어떤 고려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명나라가 경계를 하는 이 모습이 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동령부라는 것은 동령부의 여진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려의 서경 즉 평양인데, 고려의 서경 즉 평양을 원나라에서 차지한 다음에 이를 동령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페르가나 분지에 존재했던 동령부의 여진인들을 선동을 해서 고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고려를 해보면 이러한 이론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명나라라는 나라가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나라는 현재 중국 대륙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 존재했던 모굴리스탄 칸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모굴리스탄 칸국은 동차가타이 칸국의 후예들이 건립한 국가이며 14에서 17세기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 명이라는 밝을 명자를 쓴 이 나라 이름은 이슬람의 월성기, 즉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어떤 이슬람의 어떤 국기를 한자로 나타내서 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골리스탄 칸국이 14세기 중반에 차가타이 칸국이 분열된 후 동차가타이에 설립된 몽골계 국가를 이루는 말이고, 이것이 1706년 즉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 준가르 칸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모골리스탄 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동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나라라는 나라 이름은 이 밝을 명자가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형태로 해서 이 명이라는 한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명이라는 나라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슬람의 월성기, 즉 달과 어떤 해가 동시에 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슬람의 어떤 상징 어떤 국기를 한자로 표현을 해서 밝을 명자로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 조작 세력이 조선 왕조의 영토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모굴리스탄 칸국, 즉 명나라를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로 둔갑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후에 모굴리스탄 칸국은 준가르 칸국에 멸망하는데, 모굴리스탄 칸국이 명나라이고 준가르 칸국이 바로 청나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청나라의 심장부인 만주라는 지역명은 원래 중국 감숙성과 신장 위구르 지구 북쪽의 산악 초원지대에 걸쳐 있던 땅인데, 20세기 초 일본이 만주국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만선사관을 통해서 역사 조작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으로 지명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 연구가신 유우찬 선생이 써놓은 어떤 저작들에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이 바로 원래의 만주였지만 20세기 초에 조선이 멸망하고 그 땅을 나눠먹기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와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선사관을 만들게 됩니다. 만주와 조선을 다스리기 위한 역사관이 바로 만선사관인데, 이 만선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만주를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현재의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오게 됩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후예였던 이 푸이를 이 만주국의 어떤 황제로,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어서 어떤 통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명나라의 초대 황제의 이름인 주원장의 이름은 사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주원장이 이성계에 의해서 목이 달려서 죽었다, 이러한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 태조 1권 내용을 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겨울에 홍건적, 일평장, 반성, 사유, 관산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북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라고 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적의 왕 원수, 그러니까 주원수라고 하는데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빼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주원수라고 했는데 이 주원수는 바로 주원장과 동일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홍건적의 우두머리였고 또 이 주원수의 어떤 수라는 한자는 어떤 장수, 장수라는 말과 동일한 어떤 한자이기 때문에 주원수는 주원장으로 읽을 수 있고 따라서 태조 이성계가 목을 잘라서 죽인 홍건적의 어떤 우두머리 주원장을 명나라의 황제, 현재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명나라의 황제로 둔갑을 시켜서 역사 조작 세력이 역사를 조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초에 태조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위화도 회군으로 하지 못했던 요동 정벌을 조선 초에 임금이 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에 직접 요동 정벌을 감행하여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평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주살하고 요동 정벌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역사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요동을 직접 정벌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종 18년 11월 된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만포첨사 이성원이 사군 육진 지역에 야인을 쫓는 일에 대한 어떤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신이 듣건대 전조 즉 고려가 사만을 통합하였으나 천령 이북과 적유령 이선은 들쭉날쭉하여 곧 얻었다가 곧 잃곤 하였으므로 나라에 떳떳한 경계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조께서 천품이 성무하심으로 대동을 모두 차지하시어 남으로는 바다까지 닿고 서북으로는 압록강에 닿고 북으로는 두만강까지 닿았으나 그래도 이적이 경계에 근접하여 있는 것을 염려하여 강을 건너 고난을 무릅쓰고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신이 서방의 되를 정벌하심에 먼 지방과 가까운 지방에서 위풍을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북으로 동령까지 동으로 황성까지 남으로 바다까지의 되의 땅이 모두 비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되의 땅이 모두 비었다 이렇게 서술했는데 되의 땅이 모두 비었다는 것은 중국 땅이 모두 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속된 말로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의 땅이라는 것은 중국 땅이라는 말인데 이성계가 이 사군 육진 지역을 정벌을 함으로써 이 오랑캐 즉 중국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서 되의 땅, 중국 땅이 모두 비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 또 이어서 태종께서 계승하여 점점 더 힘쓰신 지 이미 오래되어서는 아무도 감히 대들지 못하였으나 태평한 세월이 오래 이어져 수신이 방어를 잘못해서 경성 이북이 함몰하여 적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으므로 태종께서 회복하려고 생각하셨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조에 이르러 강기에서도 침략당함으로 군신이 땅을 줄일 것을 허니하였으나 조종께 받은 것은 작은 땅이라도 버릴 수 없으므로 묻은론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결단하시어 잇따라 큰 군사를 일으켜 서쪽 북쪽으로 정벌하여 옛 땅을 회복하고 진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정벌하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군 육진의 어떤 대의 땅, 중국의 땅이 너무 멀어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하들이 주청을 했으나 세종이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한 치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사군 육진을 정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고종 40년 7월 기사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에게 무산 산림 체벌권을 허락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대체로 러시아 사람들이 만주를 침략한 것이 물론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권력을 수립하고 세력을 늘리는 행위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
특히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서북쪽 연변지대입니다. 서북쪽 연변지대는 부여, 예맥, 발해, 거란, 말갈, 여진, 몽고, 합단, 야인들이 대대로 변경의 우환거리를 만들면서 우리의 강토를 침략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 태조 고황제, 여기서 태조 고황제는 명나라 주원장이 아니고 이성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조 고황제께서 북쪽으로는 육진을 개척하고 서쪽으로는 사군을 설치하여 긴 강을 천연적인 해자로 만들어 남북의 한계를 갈라놓으시고 진과 보를 설치하여 요해처를 지키는데 무엇이든지 다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세조가 성경에서 일어난 이후부터는 국경을 정해놓고 각기 서로 지켰으므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급격하게 세력을 확대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떤 만주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 사람들이 이 조선의 사군 육진 지역, 즉 이 만주 중앙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이유는 당시에 러시아가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영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패권 쟁탈전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또 북부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그리고 남쪽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밀고 올라오는 또 영국이 경쟁을 벌인 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의 어떤 페르가나 분지, 타린 분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조선이 이 러시아가 어떤 수만 명의 무력을 여기에 집결시킨 산림 체벌권을 핑계로 집결시킨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러시아 사람들이 수만 명의 어마어마한 무력을 오소리 혼춘 등지에다 주전시켰는데, 대체로 이 지역들은 우리나라와 한 줄기 강을 사이에 둔 지대로서 병사를 주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기묘하지 않은데도 러시아 사람들이 기어이 어마어마한 병사를 주전시킨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산림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대고 수많은 러시아 군사들이 또 압록강을 건너 용포에 와서 주둔하였으니 두만강, 압록강 전 유역의 연변 수천 리 땅에 있는 산림도 다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둔하는 우환이 또 결코 없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산림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의 한반도 북부에 어떤 러시아가 어떤 자원으로 활용을 할 만한 큰 어떤 산악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의 타이가 지대를 보면 상당히 커다란 나무들이, 목재로 쓸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굳이 한반도 북부로 와서 산림 채벌권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러시아가 무산 산림 채벌권을 이제 요청하는 내용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타이가 지대의 어떤 나무들의 채벌권을 허용해달라,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가 정벌을 했던, 그리고 세종이 김종서를 보내서 설치했던 조선시대 사군 육진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사군 육진의 서북 변방은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곳입니다. 또 아까 기록에서 봤듯이 태조 이성계가 처음으로 개척한 곳입니다. 세종 때 서북 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조상대대로 살던 땅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김종서를 보내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사군 육진이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세조 10년 9월 평안도 강변에 어떤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논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평안도는 적을 맞는 전초지인데 군사일이 아주 위급하면 항상 남도에 병사들이 들어가 수절이 산다, 이렇게 서술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관병, 사냥, 정벌을 쉬지 않는 것은 사조를 훈련시켜 위험을 사막에 펴려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피폐하고 날로 줄어들게 하여 적이 임하여 혼미하고 나태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즉 이 평안도 지역이 사막 지역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한반도 평양 지역에 사막이 없기 때문에 평안도는 한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조 7년 19일 7월 19일 기사를 보면 한명의 김사후, 정식 송청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기록에서
경이 간 뒤로 병조의 일이 늦추어지기 전에 김사후로 판서를 삼고 경을 겸판사로 삼았으니 그 자리를 높게 하여 북방의 첨사를 진압하고 그 뿌리를 굳게 하여 사방의 병력을 어루만지며 그 맡긴 것을 사랑하여 사막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두렵게 하라, 이렇게 서술을 씁니다. 즉 사막지대에 있는 중앙아시아 사막에 있는 오랑캐들을 어떤 두렵게 하라, 복종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실제 영토를 추정을 해보면 조선이 중국 대륙과 어떤 한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걸쳐 있는 어떤 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군 육진이라는 지역은 과거에 고조선 고구려 때부터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살았었던 지역이었고, 이러한 지역을 세종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라 해서 군대를 보내서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지키게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성계의 고향이 함흥이고, 이 이방원과의 어떤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이성계가 함흥에서 태종 이방원이 보낸 사신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기기 때문에 함흥은 지금의 투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여기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이 탈인분지 북쪽에 화령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최희석 선생이 처음 발견하신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건데, 이성계의 고향 화령이 지금의 투르판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가 처음에 건국됐을 때 명나라의 어떤 국호를 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성계의 고향인 화령과 어떤 옛 우리 민족의 고조선의 이름인 조선을 조선 중에서 국호를 선택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화령이 지금의 투르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즉 이 이성계의 어떤 고향이자 근거지였던 함흥, 즉 동북면은 바로 이 투르판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 투르판 지역을 근거로 해서 이성계가 활동을 했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즉 투르판 지역이 이제 이성계의 활동 범위였다. 그래서 이성계의 어떤 활동 범위, 세력 범위를 어떤 조상이 준 땅이라 해서 조선 왕조의 어떤 왕들이 이 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방비를 했다, 지켰다, 이러한 사실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어떤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선왕조라는 어떤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왕조는 지금 서양의 어떤 제야 역사학계, 주로 이제 러시아의 제야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대타타리아, 즉 그레이트 타타리아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타타리아 음모론이라는 것이 지금 서양에서 지금 음모론으로 지금 치부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중국 대륙과 또 중앙아시아에 걸친 어떤 이 동아시아 지역에 타타르족이 세운 대제국이 존재했는데, 이것이 19세기에 어떤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이 바로 대타타리아 이론인데, 저는 이러한 이 러시아 제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타타리아 이론이 에서 말하는 대타타리아가 바로 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타타리아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19세기에 영국의 어떤 서양 세력이 이 대타타리아와 어떤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이 대타타리아, 즉 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조선이 다시는 어떤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역사를 찾고 이제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철저하게 지우고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대타타리아의 역사를 지금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대타타리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타타리아가 바로 이 조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